임신한 배를 향해 날아온 시어머니의 발길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채 나는 뱃속의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감히 딸을 가져와?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만해. 임신한 며느리를 발로 차는 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지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혈압계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는 지금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는 것을요. 경찰청장 딸이라는 내 정체를 모른 채 저지른 그들의 치명적 실수였으므요. 과연 이 지옥 같은 재벌가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들 했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는 연일 제 남편 될 사람과 저의 이야기를 떠들어댔어요. 재벌 3세와 평범한 여자의 만남.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끝모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제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비극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운 하객들의 박수 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남자, 이제 제 남편이 될 박상호 씨는 제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지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제부터 내가 평생 당신 옆을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저를 향한 굳건한 마음에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어느 작은 봉사활동 모임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소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몇 번이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지연 씨, 저는 당신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진짜 저다워진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저를 기다렸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 제가 나올 때까지 서 있었어요. 어느 날은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곳에 서 있는 그를 보며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진심에 제 마음도 완고했던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결국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달라요.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세상 일이란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꿈결 같은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패백실에서 비로소 시댁 식구들과 제대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화롯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상우 씨는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 중에 떠도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고고한 학처럼 앉아 계신 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값비싼 물건의 흠집을 찾아내는 감정사처럼 집요하고 냉정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술잔을 받으시면서도 일절 표정 변화가 없으셨어요.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을 꿰뚫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자 하니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너무나도 고요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패백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상우 씨가 당황하며 무언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 어머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엔 처음 있는 일이네. 며느리가 지방대 출신인 건. 그 말은 비수였습니다. 제 출신과 제가 걸어온 모든 시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낙인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죠.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고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상우 씨가 옆에서 어머니, 오늘 좋은 날인데 그런 말씀은? 이라며 저를 감쌌지만 어머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그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신우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오빠도 참. 왜 하필이면. 그 말은 채 끝나지 못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말들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필이면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사람은 학교 간판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인 법이지. 나는 우리 새아가가 참 마음에 드는구먼. 묵직하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편견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아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시아버지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터져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향해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만하게. 오늘 귀한 손주 며느리 처음 본 날 아니오. 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지만 더 이상 저를 향해 가시 돋친 말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덕분에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느낀 온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차가운 성 안에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한 분은 계실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상우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그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상우 씨. 어머님도 처음이시니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저는 웃으려 애썼지만 어머님의 그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지만 저는 내내 선잠을 자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빛과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앞으로 펼쳐질 제 결혼 생활이 바로 그 두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상우 씨가 마련한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본가에 가서 안부를 여쭙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 주일 내내 그 일요일을 걱정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야. 상우 씨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져만 갔으니까요. 저는 그날 아버님의 그 말 한마디를 부적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련 속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온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작은 온기만으로는 그 집안의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사랑과 약간의 희망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어리석은 신데렐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왕자와 결혼한 후에야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저는 그 집을 체면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매일 아침 현관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꽃들이 배달되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전시된 공간. 그곳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격에 맞지 않는 며느리는 더욱 그랬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님이 주셨던 작은 희망은 그 집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멸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제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대놓고 제 학벌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든 순간에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집안에 중요한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어머님은 굳이 저를 부엌대기처럼 부리셨습니다. 아가, 가서 과일 좀 내오너라. 아, 아니다. 내가 깎으면 모양이 안 살지. 김 집사한테 시켜야겠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실 한복판에서 제게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떨렸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님께 엄마, 지연이도 잘하는데 왜 그래요라고 작게 항의했지만 어머님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상우야, 넌 아직 뭘 모르는구나. 집안의 격이라는 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드러나는 거란다. 과일 하나를 깎아도 차 한 잔을 내어도 근본이 보이는 법이지. 근본이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해. 엄마가 원래 저러셔. 내가 조금만 참아줘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직 내 편이라고, 이 상황을 힘들어하는 건 나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라고 대답하는 제 자신이 비참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우아하게 웃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만족할 만한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감싸주려 애쓰던 그가 점점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외국어도 몇 개씩 하고 미술품 투자에도 조예가 깊다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가르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등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 안에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지연아, 오늘 부장님 부인을 만났는데 정말 교양 있으시더라.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도 해박하시고 와인에 대한 지식도 대단하시고 당신도 그런 걸 배워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즈음부터 시아버님의 침묵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셨고 가족 식사 시간에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님이 제게 가시돋친 말을 던질 때도 남편이 저를 외면할 때도 아버님은 그저 묵묵히 식사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제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혹시 그 말도 그저 형식적인 인사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아버님마저 저를 외면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의 형제분들이나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는 항상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어머, 이 아이가 상우 며느리구나. 정말 예쁘네. 그런데 어느 학교 나왔다고 했지?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머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글쎄요,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힘든 하루였어요. 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옷차림부터 말투, 걸음걸이까지 지적하며 저를 굴러온 돌 취급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너는 왜 그렇게 어색하게 걸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게 부자연스럽구나.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방에 올라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말들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사람일까요? 거울 앞에 서서 걸음걸이도 연습해보고 웃는 모습도 확인해봤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허기와 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용히 1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찬장에서 식은 빵 조각을 꺼내 입에 물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초라해지려고 그 모든 부러움을 받으며 결혼한 게 아닌데 서러움에 목이 메어 빵 조각을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힘든 게냐? 너무 놀라 황급히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던 걸까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목이 말라서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들킨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아버님은 더 다가오지 않으시고 식탁 의자를 빼서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키셨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어른들 말 너무 마음에 담지 말거라. 아버님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식보다 며느리를 먼저 보는 어른도 있는 법이지. 내가 그래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겪는 모욕과 서름을, 남편의 변화와 제 외로움까지도 전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부족하기만 할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가야, 사람은 각자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른 법이야. 그걸 굳이 하나의 잣대로 재려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너는 너만의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하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별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내 편이, 내 아픔을 알아주는 어른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독설이 여전히 아팠지만 그 말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변화가 여전히 서럽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이 집에는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제 눈과 마주치실 때면 작은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미소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어머님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버텨보려 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안이 남편의 배신이라는 더 큰 절망을 막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들 앞에서 과연 이 작은 희망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때의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과의 짧은 만남 이후 제 마음에는 다시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 집의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작은 온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촛불은 남편이 내뿜는 차가운 입김 한 번에 속절없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 야근과 회식이 잦아지고 제 전화를 받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잠든 제 곁에서조차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신경이 예민해진 탓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던 남편이 이제는 제가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도 그냥 그랬어라는 대답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마치 불편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말을 걸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고, 제가 웃으면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걸 느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어요.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로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누워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이 남자가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핸드폰 화면이 번쩍하고 빛을 발했어요. 화면 위로 떠오른 이름은 우유라.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메시지 한 줄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는데 오빠 생각나서 선물 샀어요. 보고 싶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랑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왔지만 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그를 깨워봤자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빠져나갈 것이 뻔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핸드폰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화면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남편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기만한 배신자였고 시어머니는 그 배신의 공모자였습니다. 새벽이 오도록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그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날 운명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한 탐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의 얼굴을 한 채 두 사람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어제 유라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뭐니. 아주 싹싹하고 예의가 발라. 상호 짝으로 그런 아이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유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국그릇으로 시선을 떨구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집안하고 우리하고 혼담이 오갔다면서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던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제가 이 집에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나은 며느리감을 물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며느리감이 바로 오유라였던 거죠.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내쫓고 그 오유라라는 여자를 이 집에 들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가 감히 그들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게서 남편을 빼앗고 제 자리를 다른 여자에게 주려 하고 있었어요.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대사관에서 일한다면서? 어머니는 정말 그런 집안을 좋아하시겠어요. 시누이까지 거들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방대 출신의 평범한 집안 출신인 저와는 달리 그 여자는 모든 면에서 시어머니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끌어안은 채 저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하루하루 초라해져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꼭 다른 방으로 가서 했고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회사 일이야라고 했지만 토요일 오후에 무슨 회사 일이 있겠어요. 저는 그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온 건 며칠 뒤에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최한 자선 바자회에 끌려갔다가 남편이 그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없는 연인처럼 보였고 저는 그저 배경 속의 투명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도 크고 우아한 자태에 세련된 옷차림까지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는 모습이 마치 진짜 며느리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어색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도망치듯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원 구석, 커다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사랑도 결혼도 제 인생도 모두 실패작이었습니다. 서러움에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제 그림자 위로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울리나?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다가오지 않으시고 그저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 집에서 우는 사람이 너 하나인 줄 아느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자 아버님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나도 이 집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어. 그 목소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총수,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평생을 아내의 체면과 자식의 욕심에 갇혀 살았다.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돈과 허영이었지. 아버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꿈이 있었어.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사랑보다는 체면이, 행복보다는 성공이 우선이 되었거든.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집의 최고 어른이신 분도 결국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제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기뻤어. 정말 오랜만에 이 집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버님은 그 말만 남기신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멀어져 가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님 역시 저처럼 이 화려한 감옥의 또 다른 수감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슬픔과 배신감을 넘어 이 집안에 흐르는 거대한 비극의 실체를 어렴풋이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님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보이지 않는 연대감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기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딸이라 죄입니까? 그날 제가 뱉은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 자체를 건 절규였고 한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 저항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저는 그날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날로 초라해져 갔고 한때 밝았던 눈빛도 점점 생기를 잃어갔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고 밥 한 술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연속 속이 메스꺼워지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향까지 역겨워지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을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그 몇 분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입덧이 시작되고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저는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다면 이 차가운 집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는 제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안녕, 우리 아가.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이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엄마는 너에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 될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심 어린 기쁨이 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지연아? 내가 아빠가 된다고? 그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서 안도감과 함께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 아이가 남편을 다시 제게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제 곁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그 순간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저는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신 것은 시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오, 세상에.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좋은 소식이냐. 정말 고맙다, 새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고 저는 그 따뜻함에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기쁜 얼굴로 아버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신우이도와 언니 축하해요.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수저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싸늘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냐 딸이냐? 그 목소리에는 어떤 축하의 기운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확인만이 있을 뿐이었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예쁜 공주님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요. 어머님은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고 아까까지의 축하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뭐, 딸,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이 집이 어떤 집안인데 3대 독자 귀한 대를 내가 끊어놓을 셈이야?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뱃속의 아기를 감싸 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 사이 어머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이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인지 알기나 해? 우리 시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아들만 낳아왔는데 내 같은 것이 와서 그 전통을 끊어놓겠다고? 어머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침까지 튀겨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딸을 가져와? 내년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배를 향해 거침없이 발길질을 한 것입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배를 움켜쥔 채 신음조차 내뱉을 수 없었어요. 아가야, 아가야. 저는 뱃속의 아기를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식은땀이 온몸에 흘러내렸습니다. 아기가 위험하다는 본능적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만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임신한 아이를 발로 차는 게 무슨 짓이야. 시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거칠게 밀치고 제게 달려오셨어요. 119에 신고해야 해.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가 저를 부축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져 신음하는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더니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엄마한테 대들지 마.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대를 끊어? 이 쓸모없는 것. 두피가 벗겨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제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이놈,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라고 소리치며 남편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남편은 붉어진 눈으로 아버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진 빠지세요.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머리에서는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배에서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복부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피였습니다. 피가 나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심각해졌어요.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언니 라고 달려왔고 아버님은 급히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요. 임신부가 폭행당해서 출혈이 아버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아, 내 아기. 제발 내 아기만은. 저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점점 모든 것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간헐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태아 심박수 불안정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기에 찬 시어머니, 짐승처럼 변해버린 남편, 그리고 이 모든 비극 앞에 절망과 분노로 온몸을 떠는 시아버지.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도, 시댁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까지도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은 채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뱃속의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설령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유일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저는 뱃속의 아기에게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낼게. 이 세상이 아무리 잔인해도 너만큼은 사랑받으며 태어날 거야. 그 약속만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머리는 깨질 듯한 통증으로 울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지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저는 제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하나씩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부근의 묵직한 통증, 머리에 감긴 붕대의 답답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복부의 둔한 아픔. 모든 기억이 파편처럼 돌아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저를 향해 날아오던 시어머니의 발길질과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던 남편의 짐승 같은 눈빛, 가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었습니다. 아기네 아기. 저도 모르게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제 배를 더듬었어요. 다행히 배는 여전히 불러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공포도 함께 찾아왔어요. 혹시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그 걱정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제 손 위로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겹쳐졌습니다. 아이는 무사하다. 익숙하지만 깊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핏발선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시아버님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며칠은 좋게 밤을 새운 사람처럼 헬쑥하고 지쳐 보였어요. 최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재벌 총수의 위험 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한 늙은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입을 열자 아버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제 손등 위로 떨어져 뜨거운 흔적을 남겼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을 보며 저는 아버님께서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집의 주인이 평생을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어른이 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많이 위험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진짜로 안도했습니다. 제 아기가 제 유일한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랐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저를 병원으로 옮긴 것은 아버님이셨다고 나중에 간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따라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님만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제 손을 잡고 응급실과 수술실 앞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아버님을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응급실에서 제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님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라며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끔찍한 악몽을 꾸었어요. 시어머니의 발길질, 남편의 폭력, 그리고 뱃속 아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때마다 저를 흔들어 깨우고 제 손을 잡아준 것은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간호사가 죽을 가져오면 직접 숟가락을 들어 제 입에 넣어주려 하셨고, 제가 고개를 저으면 말없이 옆에 앉아주기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죄인과도 같았습니다. 아들과 아내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간혹 제가 잠에서 깨면 아버님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제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아버님을 부르자 아버님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 외에 아버님은 다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더욱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내 집안의 가장 약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거든.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 친정 부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오열하셨고, 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내 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엄마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우리 딸. 이제 괜찮다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제 아버지와 시아버님이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지 몇 년 되었지만 그 몸에 밴 기계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하셨죠. 시아버님은 제 아버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시아버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고개를 드십시오. 회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은 회장님의 아들과 부인이지 회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찰관으로 살아오며 체득한 그 특유의 카리스마와 정의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폭행한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시아버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시아버님을 박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리고 그 당당한 태도를 본 순간, 시아버님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최 어르신, 혹시 그 최 씨가? 시아버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최강호입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치 천둥을 맞은 사람처럼 몸이 경직되셨어요. 그날 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병실에 다시 저와 아버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문득 제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내 아버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느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최강호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최강호. 그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아버님의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제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홀린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뒤지더니 낡고해진 명함 지갑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최강호. 아버님은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비장한 결의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조각을 맞추신 겁니다. 왜 사돈댁 어른이 자신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왜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님은 중얼거리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경찰청장의 딸을, 그분의 소중한 딸을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이불을 턱 끝까지 덮어주셨어요. 푹 자거라. 이제부터는 이 아비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아들과 아내의 죄를 덮는 대신 모든 것을 세상에 바로 알리고 죗값을 치르게 하기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안의 격을 바로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님의 변화를 명확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아버님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줄 수 있나? 그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장한 결심을 알지 못한 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병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복수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말들은 사실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 라는 끝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저여야만 했는지,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심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동안 저는 병실에 누워 오직 그 생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제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법의 심판이나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님의 기자회견 이후 저는 세상의 동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언론은 저를 용기 있는 며느리라고 칭송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의 비극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병실로 배달되는 꽃바구니와 위로의 편지들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에 성공한 승리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성인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 어느 쪽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여성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의 엄마로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아버님께서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오셨지만 회장직에서 물러나신 이후로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저희는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저 함께 창밖을 바라보거나 제가 뱃속의 아기와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희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와 유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여기 계셔. 정말 좋은 분이야. 제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면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제 배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아가 할아버지야.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평범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순수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퇴원을 하던 날 병원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버님은 경호원들을 통해 저를 안전하게 차에 태우셨어요. 차에 오르자 아버님은 제게 작은 아파트 열쇠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마련했다.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저는 텅 빈 재벌가의 저택이 아니라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님께서 미리 사람을 시켜 아기용품과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놓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침실에는 아기 침대와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태교에 좋다는 클래식 음반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긴 긴장을 풀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한강을 바라보며 클래식 음악을 들었고 오후에는 아기용품들을 정리하며 곧 만날 아이를 상상해 보았어요. 저녁에는 태교 일기를 쓰며 아기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 너도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남편과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그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그가 구치소에서 매일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해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님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시어머니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함께 가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차 안에서 아버님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가 매일 밤 내 꿈을 꾼다고 하더구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꿈을 꾼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연아, 나는 너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사람도 이제 많이 변했다. 한 번만 봐주지 않겠느냐? 아버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하여 면회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의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될지,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분을 마주했을 때 제가 준비했던 모든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화려한 장신구는 사라지고 잿빛 수의를 입은 초라한 노인 한 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기나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늘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어머님이 처음 저를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어머님은 우셨습니다. 다만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었고 지금은 후회의 눈물이었죠. 한참 동안 어머님의 울음소리만이 면회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역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울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자 어머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제 배를 발로 찼을 때도 울었고 당신 아들이 제 머리채를 잡았을 때도 울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는 억울하고 분해서 매일 밤을 울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제는 울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도끼가 없었어요.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후회와 미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제 뱃속의 아이가 전부 마셔버렸나 봐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할 시간도 제 신세를 한탄할 시간도 이제는 없어요.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님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유리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어머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야 한다. 내 손주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께서 조용히 어머님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셨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 아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유리벽에 막혀 이마가 닿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은 분명한 사죄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아가 아니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와 내 손주에게 몹쓸 짓을 했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다오.
그래야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뜨거운 분노의 응어리가 차가운 눈물과 함께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날의 일은 제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상처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님을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움은 저와 제 아이에게 독이 되니까요. 어머님은 더 이상 제게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어리석고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제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있다는 것쯤은 알려줄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그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해 주겠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버님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분을 미워하며 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게는 이제 지켜야 할 아이가 있고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증오와 원망이 아닌 사랑과 희망을 물려주어야 하니까요. 그날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 저의 일부가 되어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올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더 강해질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한때 그것이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집, 높은 학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기나긴 겨울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는 그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것은 빼앗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한 사람의 고유한 향기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2년, 남편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복수가 완성된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승리자가 될 수 없는 비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2그룹은 시아버님의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었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결정을 내리실 때의 아버님 얼굴에는 더 이상 후회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셨어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 며느리 폭행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다른 사건들로 옮겨갔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작은 보금자리에서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임신 9개월이 되던 어느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전화를 드리기도 전에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시며 마치 친정 아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님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아라고 지었습니다. 상서로운 아이라는 뜻이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이 아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진짜 복이다라고 하시며 하루 종일 서아를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갓 태어난 손녀를 바라보는 아버님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자라면서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매일같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셨어요. 서아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기어다닐 때마다 아버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아이의 100일이 지나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서기로 말입니다. 저를 향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걷어내고 제 목소리로 직접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수많은 방송사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조촐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아버님께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단상 위에 저는 제 딸 서아를 안고 섰습니다. 제 곁에는 시아버님이 든든하게 함께 서 계셨어요. 이제는 제2그룹의 회장님이 아닌 그저 제 딸아이의 자상한 할아버지가 된 분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준비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그 속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품에 안겨 잠든 딸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눌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옆에 계신 시아버님께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그저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미소 하나가 제게는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저와 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들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역시 돈과 허영이라는 감옥에 갇힌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다만 제 딸 서아가 살아갈 세상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곳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배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제 뒤편에 서 계신 아버님께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비로소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제 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또 다른 기자가 시아버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라고 묻자 아버님께서 직접 답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서아의 할아버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사회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변화들을 보며 제가 겪었던 고통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위안을 얻었어요. 몇 달 뒤 저는 아버님과 함께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얗게 머리가 센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를 발견한 어머님은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으시고 그저 제 품에 안겨 있는 서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계셔요. 제가 서아에게 속삭이자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도 울지 않고 오히려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작은 손을 보며 더욱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닮았네 상우 어릴 때 똑같네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사진 몇 장을 꺼내 어머님께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위로 어머님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 진짜 복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어머님의 작은 어깨가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할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또다시 사과의 말씀을 되풀이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서아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더욱 크게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서아의 뺨에 입을 맞춰주셨어요.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가야. 할미가 바보였단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편지는 다시는 완벽하게 붙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겨진 조각들을 소중히 이어붙여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을 나오며 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시 사람다워질 수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잠든 딸아이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야. 대신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줄게.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그날 시어머니가 남긴 눈물은 제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에 대한 해답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딸 서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품격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서아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아이는 제게 달려와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벌써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서아는 분명 자신만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아이 곁에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할아버지가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줄 엄마가 있으니까요.